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의 최종정리 주병준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17강이죠. 출제 순위 47위 조선전기의 산업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산업은 농업, 수공업, 상업 있겠죠. 자, 먼저 농업부터 보실까요? 자, 밭농사에서는요, 고려 후기 때부터 이제 2년 3작이 보급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조선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보리콩에 2년 3작이 확산됐고 또 목화도 재배했다. 자, 벼농사에서 이제 특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이제 남부지방에서 농문의 기법이 점차 보급되고요. 그래서 벼와 보리에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가뭄에 대비할 수 없고 농민의 토지 이탈이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모내기법을 금지했다. 그렇죠? 저번 강의 때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12법의 보급으로 휴경지가 소멸.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연작 상령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휴경지가 소멸됐다. 그러면 어느 시대입니까? 조선시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저수지 축조하여 수리시설 확충. 그렇죠. 모내기법이 보급되니까 저수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농사직설을 가능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의 형편, 우리의 풍토에 맞게 농법을 제시한 농서입니다. 농사직설. 세종 때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관청 수공업. 자, 관청에서 이제 수공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 때는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죠. 관청에서 관장, 공장, 장인이라고 그래요. 고용해서 부역제를 운영했다. 매년 일정 기간 책임량을 생산하고 납품했다. 관장은 물품을 생산한 대가로 식비 정도만 지급받았다. 월급은 아니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비 정도. 책임량보다 생산량이 많을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세금을 내고 판매도 할 수 있었대요. 활자, 무기, 문방구, 그릇, 의류, 화약 등을 생산했다. 부역기간 이외에는 사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었대요. 그러다가 16세기 들어서자 부역제가 무너지고 상업 발달로 이제 관영 수공업이 쇠퇴하죠. 자, 상업, 시전상인의 활동, 점퍼세와 상세를 내는 대신 특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즉 뭐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금난 정권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부여받았다. 물론 나중에 1791년 신해 통공으로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 정권이 없어지기도 하죠.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했다. 유기전, 종로 주변의 상인들을 말하는 거죠.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배, 무명 등을 판매했던 상인들입니다. 경시서, 평시서라고 그러는데 시전 상인의 불법적인 상업 활동을 감독했다. 물가 조절, 화폐 유통, 도랑용도 관리했다고 해요. 맞는 기분이에요. 장시. 15세기 공부부터 등장하고 16세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보보상이 이렇게 등장하죠. 장시를 연결해주는 보보상이 이렇게 활약을 합니다. 화폐 발행. 예, 발음 잘 안 나오네. 화폐 발행. 예. 초기 때 저화 지폐죠. 조선 통보를 발행하나 잘 유통이 안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숙종 때 이제 상평 통보를 유통시키죠. 이제 발행하고. 대무역, 공무역 중심이다. 그러나 사무역도 있었죠. 하지만 이당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엄격하게 사무역을 통제했다. 그래서 명나라, 여진, 일본과 이렇게 무역을 했다 그럽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직 볼까요? 조선 초기 상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시전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의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그렇죠. 금난정권이라고 그러죠. 2번 도보상은 일용 잡화나 농산물, 수산물, 약재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했다. 그렇습니다.
보상과 부상 합친 말이 보보상이죠. 보찐장수, 뒷찐장수. 그죠? 3번, 사만통보, 해동통보, 활구 등을 만들어 유통했다. 자, 이거 어제 말 들어봤죠? 활구. 활구는 언제 때입니까? 그렇죠. 고려 때죠? 숙종 때입니다. 고려 전기 숙종 때죠? 답이 틀렸네요. 답은 3번이네요. 4번, 경시서에서 시전상인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단속했다. 그렇습니다. 답은 3번이다. 이건 고려시대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은요. 출제 순위 48위.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 자, 서민문화가 등장하게 된 큰 배경은 뭡니까? 그렇죠. 농업 생산력과 상공업 발달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서양사 얘기지만 아테네 민주제도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 시민들의 경제력이 상승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먹고 잘 살아봐야지 일단 이게 의식이 발전하는 것이죠. 그죠? 자, 농업생산력과 상공업 발전으로 인한 서민의식의 성장했다. 그것 양반 지배체제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자, 음악과 춤, 자, 판소리, 탈춤놀이가 있네요. 특히 판소리 같은 경우는요, 서민문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판소리 12마당이 전래되고요. 19세기 때 신재효가 정리했다. 탈춤놀이, 양반의 위선을 풍자했죠. 그죠? 탈놀이, 산대놀이, 그죠? 봉산탈춤, 마시죠? 봉산탈춤.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난 4대부다. 그래? 나는 8대부다. 이러면서 완전히 이렇게 비꼬는 거죠? 이렇게. 양반의 위선을 풍자했던 게 많았습니다. 물론 도시 상인층의 지원도 많았죠. 자, 문학은요, 한글 소설이 있었어요. 홍길동전, 춘향전, 별주부전, 심청전, 사서시조. 이것은 이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서민의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했던 시를 말합니다. 풍자소설, 양반전, 허생전 등에서 양반 사회를 풍자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양반전, 허생전은 한문소설이죠. 한문소설입니다. 박지연이 쓴 거죠. 그림, 증경산수화, 그죠? 우리 자연을 사슬적이고 독자적으로 그리자 하는 게 증경산수화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선이죠. 그래서 정선의 인왕제색도, 금강전도가 유명하죠. 그래서 중국의 하풍을 모방하지 말자. 우리 자연을, 우리 산수를 그리자. 이렇게 조선 후기 때는요, 우리 것이 소중하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저 1강 때 했잖아요. 조선 후기에 국학운동. 그건 다 연관되는 거예요. 풍속화. 그죠? 풍속화는 김홍로와 신윤복이 유명하죠. 김홍로는 서민의 삶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서당도, 씨름도 되게 익살스럽게 표현했다고 그러죠. 있는 사실 그대로. 신윤복은 도시 양반의 풍류를 세련되게 표현했다. 그래서 봄나들이, 단오풍정 유명하죠. 되게 섬세하게 그렸다. 섬세하게. 미나. 누가 그린지 모르죠. 하지만 당시 민중의 어떤 정서와 열망을 표현했다라고 해요. 근데 학계에서는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특히 김홍도의 풍속화를요,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자, 김홍도가 활약했던 시대는 18세기, 19세기 그 무렵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종조 때 아닙니까? 근데, 이 김홍도는, 그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정조가 김홍도 시켜가지고, 야, 너가, 그 당시에 사진기 없으니까, 그 당시 백성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잘 그려와라. 그래서 내가 그 백성들의 삶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정치에 발령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그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친히 직접 나가서 볼 수 없으니까 김홍도를 시켜서 다 이렇게 씨름하는 장면, 하는 장면, 이런 그 생활 모습들을 그려와가지고 정조가 딱 보고서 백성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삶이 이렇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러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진 역할이에요, 사진. 그러니까 사진의 역할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또 광세한과 김수철은 서양의 원근법을 도입했죠.
자, 중위층도 시사를 결정했대요. 원래는 양인들이 만들었는데, 원래 시사라는 건 양인들만 그러니까 원래 시사는 양인이 아니라 양반. 예, 죄송합니다. 양반들이 주로 만들었는데, 이 중인들도 나름대로 시사를 만들었다. 동아리 같은 거죠. 시를 짓는 동아리 같은 거를 만들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직. 자, 조선 후기의 문학과 예술의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추사체가 창안되어 서해에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그렇죠. 2번, 양반전, 허생전 등의 한글 소설을 통해 양반 사회를 비판, 풍자했다. 그렇죠. 아니죠. 한글 소설이 아니라 한문 소설이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직령산수화와 풍속화가 유행했다. 그렇습니다. 4번, 미술에 서양화의 기법이 반영되어 사물을 실감나게 표현했다. 원문법이 됐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출제 순위 49위 일제강점기의 실력 양성운동 보겠습니다. 자, 실력 양성운동 크게 세 가지죠. 그죠?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죠? 그 다음에 물산 장려운동. 그 다음에 문명퇴치운동. 이런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실력 양성운동은요, 약간 의병과는 다른 거예요. 의병투쟁은 적극적이고 무장을 갖춘 그런 적극적인 독립운동이라면, 실력 양성운동은 일단 실력을 키운 다음에 독립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실력 후 독립이죠. 그래서 의병투쟁에 비해서는, 무장투쟁에 비해서는 소극적이죠. 그리고 점진적이죠. 그게 특징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이 어떤 친일적인 면으로 바뀌기도 하기도 합니다. 실력 양성운동이요. 먼저 물산 장려운동. 자, 1919년에 해서령을 철폐하죠. 그래서 신고제로 전환됩니다. 더군다나 이때 관세를 철폐해요. 또 이때 일본이 주류 같은 거 제외하고, 주류나 명박지인가 이걸 제외하고 관세를 철폐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철폐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일본산 제품 막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누가 피해를 봐요? 그렇죠. 우리 조선인 자본가 피해보죠. 그래서 이 관세 철폐를 계기로 이제 조선인 자본가들이 안 되겠다. 우리 걸 지켜야겠다. 우리 제품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을 시작합니다. 조만식이 평양에서 물산 장려를 결정합니다. 1922년입니다. 거기 잘못됐네요. 1922년 평양에서 국산품 애용하자. 조선사람 조선것으로, 내 살린 내 것으로. 김성수의 경성방지 주식회사 평양 메리아스 공장, 고무신 공장이 유명하죠. 성격, 민족산업을 육성해 민족경제를 자립하자. 결과, 일제의 간섭과 경제 불황으로 실패했다. 오히려 상품의 가격만 상승했다. 한계점. 자, 물산 장려운동은 결국 누구의 주도입니까? 자본가예요? 노동자예요? 그렇죠. 자본가입니다. 그래서 한계점은 뭐냐면 자본가 계층 중심의 구국운동이었다. 더군다나 나중에는 친일파도 관여합니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1922년에 밀립대학 기성준비회를 만듭니다. 밀립대학 기성준비회. 그 다음에는 밀립대학 기성회를 만들죠. 그러면서 대표에는 이상재. 그래서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 다음에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를 만들죠. 그러니까 물산 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밀립대학은 서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000만원 모금운동 아시죠? 한 사람당 1000원씩, 1원씩은 뭐죠? 1원씩. 그래서 각 지역, 해외에서도 모금운동을 했으나 결국 실패하죠. 일제 방해, 그리고 홍수, 가뭄 때문에 실패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지죠. 친일 관료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는 문명퇴치운동. 다 아시죠?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그래서 러시아의 그 인텔리겐차의 운동을 영향받은 것이죠. 동아일보가 부나로도 운동과
문자 보급 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분화로도 운동,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 이렇게 정량이 좋을 것 같아요.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했다. 뭐 한글을 보급했다. 미신 타파, 구습 옛날 제도죠. 구습 제거에 열중했다. 결국 1935년에 일제가 금지하기도 합니다. 실력 양성 운동의 한계점.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일단 인정한 것입니다. 본래 선실력 양성, 후 독립이 목표지만 결국 실력 양성만 치중했다. 그리고 일부 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은 자치운동을 주장하고 친일파로 전략했다. 뭐 일부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2001년도 국가직 문제 풀게요. 일제시대에 전개된 다음과 같은 꼴을 내세운 운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써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조선 사람 조선 것 물산 장려 운동이죠. 1번 노동자 농민 중심의 경제적 구국운동이다. 아니죠. 답은 1번이네요. 자본가 중심이죠. 1번입니다. 답은. 2번 민족 실력 양성운동의 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렇습니다. 3번 1번 상품을 배격하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이었다. 그렇습니다. 4번 민족 산업을 육성하여 민족 경제의 자립을 도모하자는 운동이다. 그렇죠. 자, 답은 1번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순위 50. 신라 하대의 모습. 신라 하대의 모습. 자, 신라 하대는 언제부터입니까? 그죠?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 그러니까 대략 155년이네요. 155년. 배경,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지방에서는 호족이 등장했죠. 또 지배층의 수탈, 기근, 자연재해로 농민들은 몰락했다. 또 중대 때 유행하던 교정이 쇠퇴하고 수치제도가 논란이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다가 알 수 있어요. 자, 과정을 볼까요? 자, 김양상이 등장하네요. 자, 선덕왕이에요. 선덕여왕이 아니라 선덕왕. 선덕왕 때부터 이제 하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 사람 내무랑 후손이죠. 그래서 무해랑계 왕위가 끊어지고 내무랑계 왕위가 이제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이은 사람이 또 하나 이 선덕왕은요 신라 최초의 상대등 출신 왕입니다. 상대등 출신 왕 누가? 선덕왕 김양상. 자, 원성왕은 김경신인데 자, 구주의 총관을 도독으로 바꿨다. 자, 구주가 뭡니까? 그쵸? 통일신라의 지방제도죠? 구주. 원래는 군주라고 그랬죠. 군주. 지증왕 때는 군주. 문무왕 때는 총관. 그러다가 원성왕 때 도독이라고 바꾼 거예요. 이 명칭의 변화는 군사적에서 민정적, 행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독서 상품과 시행했다. 788년. 유학 공부 수준에 따라 상품으로 나누어 관리를 선발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귀족의 반대로 실패. 헌덕왕 때는 또 뭐였냐? 헌덕왕 때는 발해와 우호관계 맺음, 또 선종을 전파했다. 최초로 가지산파를 개창했다. 누가? 도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희라는 사람이 헌덕왕 때 당나라에서 교육해서 가지산파를 만들었대요. 가지산파. 이게 선종 중에 가장 먼저 만든 구산 선문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선문이에요. 김원창의 반란 822년이네요. 자, 왕위 계승에 불만을 가진 웅주도독 김원창이 웅주에서 반란을 주도했다.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고 그랬고 연호를 경운이라고 불렀다. 또 그 아들이었던 김범문도 한산에서 봉기합니다. 825년. 그러니까 둘 다 무해랑계 왕위 계승이 끊어졌잖아요. 그 반발한 거죠. 김원창과 김범문은 무해랑계거든요. 자, 신무왕 장보고의 도움으로 국왕이 됐고
신망이 죽자 장보고가 반란을 하죠. 그래서 장보고는 또 누구냐? 청해진을 발판으로 서남의 해상권을 장악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호족의 시초라고 불리는데, 또 이 사람은요, 신무왕이 죽고 나서 딸을 문성왕의 황후를 만들려다가 자기 부하였던 염장에게 염장 질렀죠. 염장 질렸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 염장에게 피살당했다. 그 뒤에 청해진은 혁파됐어요. 그리고 이 청해진에 살던 주민들은 저기 전라도 김제로 강제 이주당하죠. 자, 김원청의 반란, 김범문의 반란, 장보고의 반란, 이 세 사건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일단은 지방에서 일어났다. 지방 세력이 주도했다. 두 번째, 왕위 계승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진성여왕 때 이름이 김만이네요. 세금을 독촉하자 전국에서 농민이 벌떼처럼 봉기했다. 벌떼처럼. 889년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세금을 독촉하자 농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그런 지문이 있어요. 그런 사료가 나오면 어느 시기냐고요? 신라 하대. 특히 진성여왕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정과 애노가 상주에서 봉기합니다. 이게 신라 최초의 농민 반란이에요. 적고적의 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바지를 입었다고 그래요. 자, 후삼국 시대의 등장. 후백제, 견훤이 무진주, 지금의 광주입니다. 무진주에서 백제 왕이라 칭하고, 그 다음에 완산주, 전주죠. 완산주를 도읍으로 정하고 백제를 건국합니다. 900년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5월과 통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신라를 공격합니다. 대야성을 공격하고 경주를 침략하죠. 그래서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왕으로 옹립을 하죠. 또 돌아오는 길에 공산성 전투에서, 공산성은요 지금의 대구입니다.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을 완전히 격파합니다. 927년. 이때는 왕건도 겨우 살아들어갔어요. 네. 그러다가 935년에 신라가 죄송합니다. 신라가 이제 고려에 기부하죠. 935년. 그 다음에 고창 전투. 고창은 지금의 안동이에요. 경북 안동. 고창 전투. 견훤이 유폐당하죠. 전라도 김제 금산사에. 1,2천 전투. 1,2천 전투 선상. 아무튼 신라 기부 이후에 고창 전투, 1,2천 전투에서 후백제가 패배함으로써 후삼국이 통일됩니다. 936년. 자, 후 고구려. 궁예가 이제 원래 궁예는 신라 왕족이었죠. 그래서 강원도 10군을 점령하고 왕이라 칭했다. 이때 왕건이 궁예에게 투항합니다. 자, 901년에 송악에서 후 고구려를 건국했다. 근데 이 궁예는요, 나라 이름 자꾸 바꾸죠. 처음엔 고려였다가 마진, 태봉 이렇게 바꿉니다. 또 수도를 옮기죠.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기죠. 특히 태봉 때는요, 관제를 개편하죠. 그래서 광평성, 19개 관청, 6관등제, 이렇게, 나름대로, 관제를 설치하고요. 이 관제는요, 나중에 태조 왕건, 그러니까 왕건의 고려시대에 영향을 줍니다. 자, 왕건이 금성, 나주죠. 금성을 점령했다. 903년. 후백제의 배후를 확보했다. 철원으로 선도하고 중령 동쪽을 공격했다. 905년. 이때 궁예가 자꾸 위력을 이용한 전제 정치를 악용하자 결국 민심이 불안해지고 죄송합니다. 이때 왕건이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죠. 918년. 그래서 궁예는 쫓겨나고 결국 죽죠. 그리고 왕건이 고려를 세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007년도
세무직, 국세적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시대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진골 귀족들은 경제 기반을 확대하여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 싸움을 벌였다. 중앙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다. 한편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농민에 대한 강압적인 수치가 뒤따르면서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족이 되기도 하였다. 신라 하대죠. 1번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이 약화됐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서는 호족이 등장한 거죠. 2번 지방에서 호족 세력들이 등장하였다. 맞네요. 3번 선정의 대표적인 사원으로 구산선문이 세워졌다. 그렇죠. 교정은 오교, 선정은 구산입니다. 4번 육득품이 왕과 결탁하여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것은 신라 중대입니다. 그 답은 4번이네요. 그러면 신라 하대 때는요, 이 신라 하대 때는 육득품들은 골품제에 반발하면서 반신라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호족과 연결을 통해서 나중에 고려 건국의 핵심적인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육득품은 신라 중대 때는 친신라적이야. 왜? 국왕과 결탁을 했으니까. 친신라적인데 신라 하대에서는요, 반신라적이다. 신라에 저항했다. 신라 정부에 저항했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은요. 출제 순위 51위. 문벌 귀족 사회의 붕괴. 자, 고려의 문벌 귀족 사회는 붕괴됩니다.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자겸의 난, 두 번째는 묘청의 석연천도 운동, 세 번째는 무신정변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문벌 귀족 사회는 붕괴되었다. 무신정변은요, 전 했으니까 제외시킨 거예요. 저 앞에 했었죠? 고려 후기에 정치할 때. 그죠? 자, 문벌 귀족 사회는, 자, 문벌 귀족은 누구냐? 호족과 육득품의 후예다. 정치 면에서는 과거와 음서를 통해 고위 관직을 독점했다. 경제 면에서는 과정과 공업전을 소유하고 대토지를 겸병했다. 사회 면에서는 왕실과 귀족 간의 폐쇄적인 혼인을 통해 특권을 유지했다. 특히 왕실과의 혼인을 되게 선호했죠. 외척이 될 수 있으니까. 문화면에서는 11, 12세기 귀족문화의 전성기였다. 그래서 고려 청자, 서예, 교종 이런 게 유행하죠. 자, 이자겸의 난 1126년. 자, 이자겸은 경원이씨 가문입니다. 80년 이상 왕실의 외척으로 득세한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다. 이자겸은 인종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로서 권력을 독점하죠. 그러다 결국 이자겸 세력과 이 국왕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이자겸이 국왕을 시해하려고 하자 척충영의 배신은 실패합니다. 결과 문벌 귀족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자겸 나는 시작이야. 붕괴 시작. 자, 그다음에 묘청의 석연천도 운동을 보시겠어요. 원인은 개경파와 서경파의 갈등이에요. 자, 개경파와 서경파의 갈등 그 표가 있죠? 교재에. 그 표를 꼭 보세요. 개경파는 문벌 귀족이야. 그래서 신라 계승의식이 강했고 되게 보수적, 금가의 4대 관계 유지 이런 게 중요했다면 그리고 유교주의. 반면에 서경파는 반대입니다. 고구려 계승의식, 석연천도, 칭제, 권왕, 금나라 정벌, 또 서경이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세력 중심 이렇게 달라요. 또 풍수지리도 강조했다. 풍수지리설, 전통사상, 난가사상 이런 거. 자, 과정. 네, 죄송합니다. 자, 과정. 정지상, 묘청, 백수원 등 서경파가 인종에게 서경촌도를 건의한다. 그래서 인종도 처음에는 이 서경촌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죠. 그래서
나름대로 서경에다가 대화궁을 만들었어요. 근데 잘 안 됐죠. 안 되자 결국 이때 개경파가 서경천도를 적극 반대합니다. 결국 서경파가 서경에서 대위국을 세우고 죄송합니다. 연호를 청계라하고 스스로 뭐라 그래요? 천견충의군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결국 김보식이 이끄는 관군 개경파에 의해서 1년 만에 진압당했다. 이것을 우리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1135년입니다. 중요한 사건은요, 이렇게 연도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결과 서경천도가 좌절되고 문벌 귀족 사회가 붕괴되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저술하죠. 그 이후에 1145년. 그러나 이 신채호는요, 조선사 연구처에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굉장히 극찬합니다. 되게 실패했던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직 문제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책의 편찬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그랬어요. 이 책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서 왕명을 받아 편찬되었다. 이 책은 봉기 28권, 지 9권, 표 3권, 열전 10권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뭡니까? 그렇죠. 삼국사기입니다. 1445년이잖아요. 인종 때. 1번. 요 나라의 성종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려에 침략해 왔다. 자, 거란족의 침략은요, 훨씬 더 그 전이죠. 10세기, 11세기입니다. 2번. 묘청 등이 칭제 건원과 금나라 정벌을 주장했다. 1135년. 이게 제일 가깝네요. 3번.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서 몽골과의 전쟁에 대비했다. 1232년이죠. 4번. 고려는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철폐하고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했다. 고려 말기죠. 공민왕. 그죠? 14세기 후반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시기는 2번. 묘총의 서경천도입니다. 2번이 답이네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되게 짧은 부분이라서요. 자, 출제 순위 52. 권문세족과 신년사대부. 둘을 비교할 필요 있죠. 예. 권문세족은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이에요. 고려 전기의 지배 세력은 문벌귀족이라며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은 누구? 예. 권문세족이다. 출신이 다양했다. 최고 지배 세력이다.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했다. 도평의사사를 장악했다. 대지주, 대농장 소유, 신원정책, 불교를 후원했다. 왕실의 외척이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국가 재정과 민생에 피해를 줬다. 반면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에 등장한 개혁 세력으로서 지방 창리 출신이다.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 진출, 주로 어느 왕 때? 공민왕 때죠. 주로. 중소지주층이다. 칙명정책, 성리학을 수용했다. 그 성리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았다. 당시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했다. 이런 세력들이죠.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2007년도 국세직 문제네요. 다음 자료에 나타내고 있는 지배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사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제부터 정치인의 경우에는 마땅히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을 삼을 것이며 재상의 아들은 종실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한다. 그러나 만일 그 집안이 한미하든 한미라는 말은 미천한 거예요. 이게 아주 낮은 집이, 그러니까 되게 아주 부유한 게 아니라 아주 낮은 지위가 낮은 집안. 한미하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중략, 철원채씨, 해주채씨 등등등 편현 출씨는 다 여러 대의 공신이요 세상의 친족으로서 대대로 혼인을 받아 그랬어요.
검문세족이죠. 1번. 죄송합니다. 오포미장의 고위 관료들이 주의를 형성하였고 음서나 공음정의 혜택을 받는 특권층이었다. 이것은 문벌귀족이죠. 2번. 교정도감이라는 독자적인 정치기구를 만들고 막대한 사병을 조직하여 무력 기반으로 삼았다. 이것은 무신이죠. 최씨정권 무신. 3번. 첨의부의 재신이나 밀직사의 출신이 되어 도평 의사사에서 합자하여 국정을 보았다. 권문세족이네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가문이 한미하고 지방의 향례 출신이 많았으며 과거를 통하여 중앙의 권리로 진출했다. 신진사대부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좋겠네요. 자, 17강의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다음 강의, 18강의 때 찾아뵙겠습니다. 자, 18강은요, 출제 수준이 53위, 조선의 정치네요. 좀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럼 17강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우리history.com 클릭 right now.